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수박 공방을 이어가는 민주당에서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른바 97 그룹 중심의 세대 교체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친명계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민들레, 혁신위 갈등에 이준석, 안철수 두 사람의 신경전까지 더해졌습니다. 복잡한 여야 속내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분석해드리고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6월 14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 등 각종 제품이 쌓이고 건설 현장이나 수출 기업에서 작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는 대화를 재개해 최종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큰 폭 금리 인상,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현실화 우려가 금융시장을 덮치면서 코스피는 19개월 만에 2,500선이 무너졌고 외환 시장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론 채택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무력화 시도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기상 상황 때문에 하루 연기됐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적인 문제도 보고되고 있지 않아 성공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군 고 이해란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2년이 감형된 건데 유족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국민 비율이 95%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걸렸다 나아서 항체가 생긴 경우도 36%나 됐습니다. 중국에서 살인개미로 불리며 확산하는 붉은 불개미가 전남 광양항에서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붉은 불개미에 쏘이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오고 심하면 어지러움증 등 과민성 쇼크가 발생합니다. 8일째를 맞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경제를 계속 볼모로 삼는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압박 속에서도 정부와 화물연대는 대화를 재개해서 최종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 여론을 거론하며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에 매우 어려운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더욱 강했습니다. 원 장관은 경기도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찾아 국민 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지속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운송 거부를 통해서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고 일방적인 관철을 계속 시도한다면 저희도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 결단은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과 파업 참여자에 대한 운수면허 취소가 거론됩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화물 차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물연대도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끝에 정부와의 협상이 재개되면서 최종 타결에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특수약품 반입을 봉쇄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어떤 그런 정확한 타겟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디를 막겠다 이렇게 전술적으로 대응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산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파업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누적 출하 피해 규모는 72만 1,000톤, 그리고 피해 규모는 1조 1,5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수치는
주요 철강 기업들의 출하 피해입니다. 파업이 중단되지 않는 한 금주 말, 킬른 등 주요 생산 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파업은 종료되어야 합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이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까지 겹치면서 경제 전반에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생산 현장 곳곳에서는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에는 반출하지 못한 철강 제품들이 쌓이고 있고 건설 현장이나 수출 중소기업에서는 작업을 멈추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희철 기자입니다. 포항제철 선제 공장과 냉영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선제 제품은 하루 7,500톤, 냉년 제품은 하루 4,500톤의 생산이 줄었습니다. 생산량의 절반 정도만 반출되다 보니 공장 안에는 철강 제품이 쌓였습니다. 포스코와 광양제철소 두 곳에 쌓인 철강 제품이 21만 톤 정도 됩니다. 선제 제품은 생산이 중단된 상황인데 제철소 내 주차장이나 도로 등에 이제 임시 야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관리와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시멘트 반제품을 생산하는 소속로 일부가 가동이 중단되는 등 시멘트 생산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히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멈춘 건설회사는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 지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량이 하루 2,000여 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력회사가 화물차 운전기사와 직접 계약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부품 수급이 나아졌지만 생산 차질은 여전합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연대의 선전진이 강화하면서 반도체 세척에 쓰이는 화학제품 운송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량은 20% 밑으로 떨어졌고 선박이 컨테이너 화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출항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수출 전문 중소기업들이 수출 품목 선적 취소와 조업 차질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길어지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즉각적인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충격을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며 자신들은 현재 사면 초과에 빠진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도 성명을 통해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2달도 되지 않아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갔다며 주리와 농축수산물의 출하가 막혀 자영업자들은 발만 구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렇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원구성 협상으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사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화물연대 파업에 중재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화물연대 문제는 차주와 하주가 협상 당사자고 정부가 중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떤 안이 도출돼야 당이 입법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민주당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여당이 당내 권력 다툼과 야당 탓에 몰두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비상하게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한 채 당내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고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데 몰두하는 여당으로 인해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며 화물연대 파업을 다룰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역시 국회 공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사자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긴급한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여야 당대표와 여야 원내대표로 이루어진 4인 회동을 긴급하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정치권이 무리하게
개입한다면은 오히려 진행되는 협상 과정에 좀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랑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 내에 쟁점이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자는 공감대는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물가 민생 안정 특위를, 민주당은 민생 우선 실천단을 띄우며 저마다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과 고물가 등 시급한 현안에는 국회 대응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 급락과 미국 연준의 큰 폭의 금리 인상 예고에 이틀째 코스피는 급락하면서 이렇게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심리적 저항선이라 불렸던 2,500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환율도 장중 1,290원을 돌파하기도 하면서 금융시장이 휘청이자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급락해 11.54포인트 내린 2,492.97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 2020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0.32% 하락한 6만 1,900원에 마감하면서 5만 전자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5.19포인트 내린 823.5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사흘 내리 500포인트 급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투매가 나타나면서 다우지수는 지금 3일째 500포인트가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미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예상에 글로벌 정신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290원을 넘어섰다가 2.4원 오른 1,286.4원에 마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데 대해 한마디로 복합 위기가 시작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경제는 결국 심리라면서 정부가 기업, 국민과 함께 최대한 노력해 불안 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현상 속에 새 경제팀이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시장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올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 폭은 모레 결정되는데요. 예상보다 더 큰 폭인 0.75%포인트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75% 인상은 빅스텝을 넘어서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1994년 11월 당시 치솟는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물가는 잡았지만 당시 후폭풍이 대단했습니다. 미국 내 실업률이 10%나 올랐고 기업들이 쓰러졌으며 신흥국 달러가 빠져나가며 세계 금융시장에 준 타격도 상당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것이 상당한데 미국 경기에 대한 비관론도 현재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4일과 15일 열리는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목전에 두고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0.75%포인트 인상으로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0.5%포인트 인상은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달과 다음 달 0.5%포인트 인상을 시사했었기 때문입니다. There is a broad sense on the committee that additional 50 basis point increases should be on the table at the next couple of meetings.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인 8.6%로 발표되고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6.6% 역대 최고치로 집계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더욱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든 겁니다. That's a sign that people are starting to think inflation is becoming entrenched in the economy, which
means it will likely need to be met with sharper policy actions from the Fed.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와 제프리스 그룹 등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에 0.5%포인트 인상을 하고 다음 달에야 0.75%포인트 올릴 것이란 예상도 많습니다. 더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미 연준의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 속에 미국 경기 침체 비관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 30%에서 50%로 올렸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행령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지가 변수가 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당내 의원 10여 명과 함께 국회의 시행령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이 파상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정면 돌파를 택한 겁니다. 하위법이 잘못했다고 왜 상위법을 그거하고 반대되는 상위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하위법을 무력화시킬 거라? 그거는 잘못된 하위법을 없애는 게 절차상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꼬리가 잘못됐다고 머리를 흔들어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끌어들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정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이 이걸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입니다. 이제 쟁점은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택할지 여부입니다. 아직은 정부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당내 여론에 따라 지도부 입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 대법관 인사검증까지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권 분립의 존립을 뒤흔드는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과도하게 나가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자고 하는 것이죠.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격합니다. 민주당이 나라의 곳간 열쇠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방적인 예산 편성권 강탈 법안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의석 수만을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도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출범할 혁신위원회가 2년 뒤 총선 공천 문제를 다루는 것을 놓고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의원 불출마론과 함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단상에 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바뀌는 모습으로 국민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며 당의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겼다는 것, 그것은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들께서 더 일하라고 채찍질을 가해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더 혁신하고 더 개혁하고. 하지만 개혁을 위해 띄우려는 최재형 혁신위원회를 놓고는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2년 뒤 총선 공천 개혁까지 다룬다는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사조직이냐 비공개 회의에서 반발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기 정치를 이 혁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들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께 조금 주의해달라고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 추가 선임을 두고도 재고하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은 안 의원에게 갈 거라며 몰아붙였고 안 의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무슨 논란 없이 제대로 우리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협력해서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앞둔 민주당엔 세대교체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잇따른 선거 패배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되살리려면 재선의 강병원, 강훈식, 전재수 등 70년대생들이 당의 얼굴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새수를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새수는 젊은 세대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 당을 바꿔보겠다고 얘기한다라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파급력이 확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나선다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는데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불출마를 촉구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제가 반드시 저의 출마만을 고집해야 되냐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5대5의 생각으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고심중에 있습니다. 당내 권력 싸움에서만큼은 개파나 세력의 이해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당분간 내홍의 몸살을 겪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세정 업무를 내버려 둘 수 없었던 부득이한 인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순애, 김승희,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국회 원구성 논의를 기다리겠다며 속도 조절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인준 시한이 지났는데도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임명을 강행했는데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그 이유를 거듭 설명했습니다. 글쎄 마냥 기다릴 수가 없고 세정 업무는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야당은 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은 채로 국세청장이 임명된 건 최초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구성을 방해하고 대통령은 이를 핑계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이제 시선은 다음 인선에 쏠립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 김 후보자는 막말 논란과 부동산 갭 투자 의혹이 불거지는 등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김 후보자는 관용차 주유비를 과다 지출하는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유용했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나와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두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꺼내들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일단 좀 상당 시간 한번 기다려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세청장의 경우 지난 회기에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내 얼마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었지만 국회가 권리를 포기했다며 회기가 끝난 뒤 요구서를 보낸 두 후보자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부연했습니다. 일단 국회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 하지만 얼어붙은 전국에 원구성이 언제 마무리될지 불투명해 청문회 패싱이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양산 평산마을 집회에 반발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사저 앞에서도 오늘부터 맞불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공개 활동을 시작한 김건희 여사는 봉하마을에 지인을 동반한 게 알려져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시끌벅적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사저 앞에 꽹과리가 울립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발끈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가 중단될 때까지 24시간 맞불을 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상방과 욕설은 엄연히 깊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보수단체까지 가세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 대통령 사자 앞에서 양산 욕설 소음 시를 용어한 주민 신고가 잇따랐지만 경찰은 소음이 집회 기준치를 넘는지 위법 여부를 살필 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양산 평산마을 방문 일정을 놓고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내일 비공개 예방을 추진했지만 과도한 관심과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다시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봉하마을 단독 행보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때 김 여사를 뒤따르는 이 여성이 무속인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잘 알고 지역과 인연도 있는 대학 교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 콘텐츠 전무를 지냈고 지난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인 공식 일정에 사적 지인이 왜 참석했느냐며 비선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추모의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김 여사는 앞으로도 대통령 배우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애초 비공개 행사로 언론에 알릴 계획이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김건희 여사 담당 직원도 배정된 만큼 공적 라인을 통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으로 이전한 새 대통령 집무실 이름이 용산 대통령실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강인선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새이름위원회가 최종 회의를 진행한 결과 집무실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공모를 통해서 국민의 집과 국민청사, 민음청사와 바른누리, 이태원로 22까지 5개 후보군을 확정했지만 강 대변인은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서 과반을 득표한 이름이 없는 데다가 각각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을 쓰지만 더 특징 있고 좋은 이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름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군 고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2년이 감형된 건데 유족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해람 중사. 가해자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중사의 아버지가 강하게 항의하며 소란이 일었고 이 중사 어머니는 쓰러져 실려나갔습니다. 계속 대학의 고지, 협박의 이어짐, 고통의 이어짐이었는데 그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1심 결과를 인용한다고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앞서 열린 재판에서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보다 2년의 형량이 더 줄어든 겁니다. 쟁점은 장 중사의 보복 협박 혐의. 군 검찰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보복 협박 혐의로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과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장 중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여기에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형량도 2년을 줄였습니다.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오히려 은폐와 합의를 종용받는 등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군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된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한번 참작된 원심의 양형을 항소심이 다시 양형 이후로 참작을 하고 감형을 한 것은 명백히 특검 수사에 대한 거부 의사와 유족에 대한 어떤 발목 잡기일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유족들의 항의 속에 이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군사재판은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재판은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고등군사법원이 사라져 사건이 파기환송되더라도 서울 고등법원이 맡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군의 수사 결과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국민 비율이 9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직접 걸렸다 나와서 항체가 생긴 경우도 36%에 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항체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중화하며 막아내는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19에 면역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도 항체를 보유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이런 코로나19 항체를 우리 국민의 95%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 1,612명을 조사했더니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경우가 1,530명, 94.9%에 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항체 양성률은 94.9%로 나타났고 이 항체 양성률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양성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양성률이 섞여 있습니다. 백신 접종인 경우를 제외하고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만 보면 36.1%였습니다. 올해 1월에 0.6%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사이 6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 36.1%는 또 같은 시기 10살 이상 국민의 누적 발생률 29.5%보다 6.6%포인트 높습니다. 그만큼의 비율을 검사로 가려내지 못한 감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오미크론의 대규모 확산이 감염으로 인한 항체 형성률은 물론 미진단 감염자도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에 미진단 감염자가 점차 늘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에 따른 것으로 오미크론 유행은 현재에도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다만 이번 조사는 표본이 작은 만큼 대표성이 부족해 집단 면역의 지표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10,000명씩 모두 3만 명을 목표로 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를 다음 달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원숭이 두창 국내 발생에 대비해서 다음 달에 치료제가 도입됩니다. 확진자는 입원 격리하고 밀접 접촉자 고위험군은 3주 동안 자가 격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영권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 국내 확진자가 생기면 격리 치료받게 됩니다. 수포 등 관련 증상이 사라져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확진자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확진자 증상 발현 21일 이내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동거하는 등 밀접 접촉이 있으면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보호구를 쓰지 않고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은 중위험군,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단순 접촉한 경우는 저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 접촉자만 3주 자가 격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과는 좀 다르게 전파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역 정책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 국내 발생에 대비해 다음 달 치료제도 들여올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으로 성인과 13kg 이상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물량으로 해서 이후에 환자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물량의 도입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부작용 우려가 적은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협의 중인데 국내에 들여오더라도 코로나19처럼 일반 국민이 아닌 감염 노출 위험이 큰 고위험군에만 제한적으로 접종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이긴 여당에서도 참패한 야당에서도 당내 계파 간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가 공천 룰을 의제로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대교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도 야당도 내용에 시끌시끌한데요. 민주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상호 위원장이 수박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령 내렸는데요. 우상호 위원장도 지금 당원 게시판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아무래도 수박철 끝날 때까지 계속 수박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수박이나 저 수박이나 다 똑같은 수박으로 보이는데 자기들끼리 왜 저렇게 구별을 못해서 이렇게 야단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기 당권 놓고 지금 경쟁을 이미 시작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네. 이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야 되겠죠, 일단. 네. 끝나고 나면 이제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렇죠. 민박이 그 이어지죠. 전까지는 계속 이제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면서 세력도 모아가고 여론도 모아가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갈 거고요. 아마 그 여러 개파 간의 어떤 뭐 절충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새 대표 체제 하에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박 논쟁은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고 네. 찬바람이 좀 불 때쯤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여름철 내내 이어질 것 같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런 갈등 속에서 지금 세대 교체론이 부상했습니다. 1990년대 학번, 1970년대생 이렇게 그 당의 간판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지금 거론되는 인물은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뭐 거론되는 인물들은 잘 아시는 박용진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 네. 김혜영 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뭐 강훈식 의원, 강병원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박주민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70년대생으로 또 세대 교체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합되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기존에 나오려고 했던 분들이 과연 그러면 포기하고 안 나올 거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사실은 이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당내 여론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뭐 주요 이제 유력 주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만약 출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현실화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는 의문이 있어요. 어쨌든 당내에서 이제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 이분들이 거론되면서 이분들도 충분히 저는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과연 이분들의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어서 이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97그룹으로 거론되는 강병원 의원은 새술은 세부대 역사적 사명이 맡겨진다면 나도 피할 수 없을 것,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이재명 의원도 나가지 말고 전해철, 홍영표 같은 친문 중진들도 다 출마하지 말고 70년대, 80년대생 신진 세력에 기회를 주자. 자, 이런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뭐 이런 논의 자체가 좀 제기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 신호로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네. 조금 전에도 뭐 지적하셨다시피 뭐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간다 한들 과연 이재명 의원이 이 당대표 도전을 포기할 것인가 네. 하는 거죠. 만약에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인지도라든가 또 지지도가 그래도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나온다고 하면 대항마로서는 좀 충분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있다는 그렇게 거고요. 보시는군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할 점은 쓰는 김에 조금 더 쓰시지 이겁니다. 어디까지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 공공 학번 때들도 있는 거고요. 2000년대 예. 학번 그리고 뭐 이제 80년대 90년대생도 포함시켜서 아예 좀 넓혀보는 게 어떨까? 이보다 더 넓혀서 그렇죠. 찾아보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를 적어도 최소한 제가 보건대는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봐요. 예. 예. 그런데 좀 덜 쓴 감이 없잖아 있다. 그리고 인물군 우리가 쭉 봐서 알지만 예. 정치권에서 꽤 오래 본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86세대하고 과연 그렇게까지 차별화가 될 만한 인물들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점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조금 더 내려가도 괜찮겠다 이런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재명계에서는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70년대생 하면은 죄다 친문인데 이거 이재명 의원 출마 막으라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속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계에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의원을 출마를 못하게 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느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나오지 말고 이런 영역을 구하지 말고 그냥 누구든지 나오고 싶으면 나와서 정말 당원들이나 아니면 그 국회의원들이 본인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볼 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세대 교체론이 어느 정도 바람을 받게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 뭐 물론 가능성으로 보면 좀 낮은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변화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는 나오지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계속 싸움이 커져요. 예. 그리고 갈등만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당원의 심판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분이 리더십을 가지고서 당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배제하지 말고 누구든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이렇게 발굴돼서 그분들이 새로운 정치의 어떤 중심에 서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제하지 말고 누구도 나와라.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YTN에 나와서 비슷한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당의 새 얼굴이 돼야 되냐. 당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반반입니다. 저는 애초에 전당대회를 준비했고요. 혁신적인 모습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제가 설계하고 또 그동안 구상했던 것을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판단, 평가받고 싶었던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반드시 저의 출마만을 고집해야 되냐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5대5의 생각으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고심 중에 있습니다. 책임론에서 늪에서 빠져나오지 말고 미래로 가라.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지금 뭐 서른 의원도 오늘 뭐 출마하신다고 선언을 했고 제가 듣고 있기로는 홍영표, 전해철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 나와봤으면 좋겠어. 자, 박지원 전 원장은 누구 나와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분란이다. 다 나와서 당심과 민심에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앞서 이제 전해철 의원 얘기 들어보셨는데 출마를 5대5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재명 의원은 2선에 머물렀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 출마 고려 중이면서 이재명 의원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 나와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제가 보건대는 뭐 이 박지원 전 원장이 저렇게 뭐 이야기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나올 분들은 다 나오실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초반전은 상당히 좀 뭐 구룡이 될지 심룡이 될지 아마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이합 집산이 좀 이루어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 내부적으로 좀 이루어져서 좀 양강이나 삼강 구도 정도로 최종적으로는 귀결이 될 가능성이 뭐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로 그러니까 2000년대 학번 정도 한 명 정도는 포함이 돼 있어야 아마 흥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네. 동의하십니까? 최준봉 뭐 교수님. 비슷한 말씀이에요. 저는 뭐 거기엔 동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좀 나와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배제하고 이렇게 되면요 갈등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이게 계파 싸움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다 나와서 경쟁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전해철 의원도 본인은 5대5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의원은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누가 봐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도 안 나오니까 나오지 마라 이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만 본인은 5대5인데 누구는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1차적으로 뭐 경선을 하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걸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관심은 이재명 의원 출마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고민 중인 걸로 듣고 있어요.
물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결정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고 그 부분을 이재명 의원이 듣고 있는 것을 저는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고민을 깊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한 10여일 정도 고민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나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결정된 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 의견들을 들으면서 당내에 지금 여러 의견들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다 이렇게 결정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고 끝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아마 결론을 내릴 그럴 것이다. 것으로 예상이 이렇게 됩니다. 예상을 하셨는데 예. 자 이재명 의원 후원금 모금했는데 2시간 반 만에 1억 5천만 원 다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여전히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 교수님하고 내기를 한다면 네. 저는 출마 쪽으로 내기를 걸겠습니다. 네. 예. 최진봉 교수님도 저도 그쪽에 걸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가까운 말씀이셨습니다. 결론은 장고 똑같다는 끝에 출마. 얘기인데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대외적으로는 장고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은 오래전에 내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 건 뭐 거의 기정사실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나왔을 때 과연 이제 당대표 될 수 있느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느냐? 또는 이재명 의원의 차기 대권 행보에 도움이 되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도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다시 또 윤석열 대 뭐 이재명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 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뭐 정권 심판론이 뭐 고개를 든다든지 견제론이 고개를 든다든지 하면 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그 반대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상황을 보면 제가 보건대는 지난번 지난해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시장이 되긴 했는데 시의회가 다수 민주당이다 보니 제대로 시정을 펼칠 수 없는 상황. 지금 제가 보건대는 지금 국가 상황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럼 이번까지는 뭐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여론이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은 또다시 한번 선거에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개인의 어떤 그 선거 성패 여부를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심대한 그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네. 예,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네요. 예, 뭐 총선 2년 남았으니까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재명 당 대표 체제로 가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최진봉 교수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앞날에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그 대권 가도에 어떤 어느 쪽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이번에 본인이 나오셔가지고 대표가 되신다고 하면 일단 강력한 그립감을 가지고 민주당을 개혁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개혁과 혁신은요 누가 제일 열심히 하냐면요 본인이 권력력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해요. 제사를 도려내면서까지. 네. 왜냐하면 만약에요 이재명 이제 그 의원이 대표가 된다고 하면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권이나 아니면 권력력이 적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면서 적당히 욕 안 먹고 그다음에 자기 살을 드러내지 않고도 그냥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대권에 대한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살을 드러내면서까지라도 혁신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를 못 얻잖아요. 총선에서 만약에 또 패배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암울한 미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권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훨씬 더 개혁을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하면 본인이 2년 동안 당을 잘 바꾸고 개혁을 해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대선 가도에서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제 혹시나 경우에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은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런 개혁과 혁신의 주도권을 쥐고서 당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 대한 견제 이런 역할들을 잘해서 국민적 지지 기반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대선 가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결국 누가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계파 갈등 속에서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이죠. 철험회 해체 공방으로 지금 불똥이 튄 이런 모양새입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철험회는 보스가 있는 개파 모임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강경 개혁파 의원들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 면면을 살펴보면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치개혁이나 검찰개혁에 그 과정에서 자신이 기꺼이 순교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헌신의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험회가 검수완박을 주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철험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께서 이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또 그중에 한 분은 이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장 꼼수 탈당을 했단 말이죠. 이런 철험회의 활동과 그 회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개혁의 순교자들이다. 자, 이래서 해체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지금 뭐 찌들어 있는 개파 다 해체 명령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자체 해체 선언한 지금 그룹도 많이 있죠. 네, 이낙연계 뭐 정세균계 다 해체 네,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번 이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쭉 본 바 철험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험회처럼 하면 선거에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이 얘기가 개혁 온건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강성 아니에요. 가장 강성 어떤 의원 그룹으로서 당의 그 강경 일변도를 좀 지향해 왔던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거고 검수완박 입법에 또 앞장섰던 거고 이제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보탬이 됐느냐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한 부담만 준 거죠. 국민 여론을 좀 악화시키는데도 기여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선거 패배가 이분들만의 몫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이분들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자,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제쯤은 한번 자체 평가를 좀 해보고 우리의 활동이 그동안 뭐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성과를 냈는가 그걸 보고 그렇지 않다 의미 있는 성과보다도 뭐 오히려 부작용이 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과감하게 해체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그러니까 철험회라고 하는 게 저는 개파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국회에 보면 여러 공부 모임들도 많고 연구 모임도 많은데 그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만약에 이게 정말 국민들이 보실 때 개파로 인식이 되고 또는 민주당 내 여러 가지 단합이라든지 하나 되는 부분에 어떤 건립돈이 된다고 하면 뭐 저는 뭐 모임을 없애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철험회라고 하는 모임으로 모여 있어야만 개혁을 할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그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두 가지 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고 그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모임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뭐 그건 순수성을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 내에서 이런 철험이라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이것 때문에 뭐 갈등의 요소가 된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해체해도 똑같이 모여서 공부 모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험회라고 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니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모임이 없다 한들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뭐 표결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같이 법안을 발의한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철험회 해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 모임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그럼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런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마저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소신들이 있는 것이니까. 다만 이게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또 어떤 그 외부에서 민주당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더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 자, 이런 글도 남겼던데 어쨌든 진정성은 믿지만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다. 그럴 수 있다고 봐야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여기까지 보고요.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이제 곧 출범은 할 것 같은데요. 이 출범하는 혁신위에서 공천 룰의 시스템을 마련할지 말지, 자, 이 부분이 지금 최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혁신위원회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발족을 하면서 혁신위원장을 최재형 의원으로 임명을 곧바로 했어요. 근데 최재형 위원장이 일성이 뭐냐면 공천 시스템을 이제 바꾸겠다는 네. 게 일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혁신위원회의 성격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좀 의문 부호가 붙은 거고, 왜냐? 2024년 지금 총선은 아직 한참 남았고 예. 차기 당대표 체제 하에서 어차피 뭐 이 경선 룰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가 예. 이루어질 텐데 공천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왜 지금 그럼 이걸 이렇게 당겨서 앞당겨서 하려고 하지? 이렇게 이제 의문점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들은 거죠. 그러고 보니 이거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 대표직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 차기 총선 과정에서 공천권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게 쉽지 않으니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뭐 약간은 그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뭐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을 뭐 정치권에 진입시키는 그런 창구로 또는 수단으로 예. 이걸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이제 거기서 이제 든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논란으로 좀 연결이 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인 제공을 이준석 대표가 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이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하고 싶었다면 본인 당대표 됐을 때 초기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탄생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정당 혁신하라고 당대표를 젊은 사람으로 뽑아준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 바람을 타고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시스템 공천 관련한 그런 제도화를 시키고 그 상태에서 이번 지방선거, 그 다음에 다음 총선 이 룰로 간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논란 없었을 겁니다. 더 진정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딱 시기적으로 본인이 당권 부분에서 도전도 좀 받고 있고 자꾸 네. 당대표 그만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여차하면 그만둬야 되는 실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띄우다 보니 논란인 거죠. 더군다나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당이 위기에 처해 있을 예. 때 이게 좀 가동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뭐 본인 얘기로 연이어서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갑자기 웬 혁신위원회냐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처음에 이긴 정당에서 혁신을 하겠다 이 목소리가 나왔을 때는 뭐 이렇게 박수를 치는 목소리들도 많았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겼을 때 혁신 안 하면 못한다. 특히 공천 같은 경우는 늘 논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자기가 대표를 할 때 왜 바꿔야 되죠? 왜 이제 반문을 해본다고 네. 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천 룰을 바꾼다고 하는 건 민감한 사안이에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아니면 당내에서도 일부가 또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어떤 공천 룰을 만들려고 하는가에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대표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물론 뭐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만약 임기를 다 마친다 하더라도 다음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윤핵관의 누군가가 만약 대표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인들에 대한 즉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이제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럼 미리 공천 룰을 정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물론 순수하게 이준석 대표가 정말 공천 룰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지금이냐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총선을 아직도 1년 한 10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공천 룰을 왜 만들려고 하지? 혁신위가 그것 말고도 할 거 많잖아요. 당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혁신 예.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중에 그리고 원래 혁신위가 출범할 당시에는 공천 관련된 얘기는 없었는데 왜 갑자기 공천 룰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갔냐 하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순수하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지금 너무 총선이 오래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공천 룰에서 얘기를 꺼내는 것도 그렇고 본인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룰을 바꾸겠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준석 대표도 역시 진정성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자, 공천은 다음 당대표가 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어쨌든 공식 출범하기 전에 그럼 혁신위 역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이 부분부터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민들레 모임 이 갈등은 조금 잦아드나 했는데요. 자, 이 민들레 모임을 이용호 의원이 이 장제원 의원이 빠진 상황에서 재추진할 것 같은 말을 했습니다. 소나기는 오래가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판이 있더라도 뭐 결국은 이제 뚫고 나가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내비친 거죠. 뭐 저는 비공식적으로 이런 모임은 어차피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30명 정도는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윤핵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이제 다음 총선에서 어찌 됐건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이제 미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어느 정당인가이든 상관없이 더군다나 여당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하다못해 뭐 장관직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뭐 이런 또 희망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민들레 모임이 정식으로 발족하든 안 하든 어차피 이거는 지금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거 굳이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관측한 바로는 지금 전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윤핵관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뭐 특정 모임 만들어서 몇십 명 이렇게 모아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의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계파 정치를 하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이게 별로 앞으로는 효력이 없을 겁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파 정치 힘으로 대통령이 됐냐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윤핵관들도 계파 정치를 오히려 해체하겠다라고 나가는 것이 좀 온당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게 본인들한테도 이득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전체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뭐 특정 모임을 한 30명 만들면 나머지는 적으로 돌리는 셈이나 다름없거든요. 정치권에서는. 그런 자살골을 넣을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당 목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지금 다시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기왕에 이제 한 당이 됐는데 거기에서 국민의당 출신들만 제가 이렇게 고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화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화합에 더 좋은 시그널이지 굳이 꼭 국민의당 출신만 고집하는 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분열을 할 수 있다고 할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화합의 제스처로 그렇게 추천드린 겁니다. 네. 안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의원이 정점식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준석 대표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오늘도 한마디 또 했거든요.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정정식 의원은 친윤에 가깝고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근데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서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쪽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그것도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을 추천하느냐. 안철수 의원은 이게 화합에 좋은 시그널을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윤석 대표가 만약에 그냥 뭐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추천권을 줬으니까 추천한 사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김윤 씨 같은 경우도 이분이 이제 예전에 국민의당에 있으실 때 합당하기 전에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앞에 거는 제가 입에 옮길 수 없고요. 고쳤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청산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이런 분을 추천하느냐 이런 얘기인 건데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양쪽 다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철수 이제 의원 입장에서도 좀 그 선택할 때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없는 분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국민의당에 추천권을 줬으니까 국민의당 출신을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그래도 안철수 의원한테 후보 추천권을 준 거잖아요. 그럼 일단 추천했으면 정말 큰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근데 서로가 지금 서로의 고집을 꺾지 않는 거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권 경쟁을 앞두고서 서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명분상 서로의 명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양보하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없을 예. 거를 이렇게 문제를 키우는 것은 벌써부터 당권 경쟁에 대해서, 또는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권을 잡고서 차기에 어떤 공천권 행사하고 그리고 대권까지 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전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좀 여든 야든 말씀하신 대로 한 발씩 좀 물러나서 생각해보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길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죠. 자, 이에 대한 야당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잠시 듣고 오시죠. 마냥 기다릴 수가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런 뭐 최종 업무는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글쎄 뭐 가정적인 거 갖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일단 뭐 좀 상당 시간 한번 기다려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상당 시간을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네. 이거 어떤 한의가 그러니까 있는 겁니까? 원구성이 이제 협상이 마무리돼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 얘기로 일단 읽힙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임명 강행하기에 좀 부담이 많이 따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어찌됐건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을 한 번은 거쳐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잠시 속보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면 화물연대와 국토부 협상이 타결됐다는 자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왔네요. 지금 8일째 파업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자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뭔가 접점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가 올해 연말에 이제 끝나는데 이걸 좀 연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국토부와 화물연대 사이 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8일 만에 파업이 철회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소식은 모아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순애 후보에 대한 적합 여부를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부적합 의견이 63.9%. 그러니까요. 국민적 기준에 맞지 않는 거죠. 특히 음주운전은요. 국민 모두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오래전에 했으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음주운전에서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 하는 분을 과연 장관으로 임명이 되느냐 부정적이고, 두 번째는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고 하는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교수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엄격하게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는 뭐 어떤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영이 서겠느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뭐 갭투기 의혹도 있었고 편법 증여 의혹도 있었고 이번에는 또 정치자금으로 관용차를 도색후 매입했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해명을 자세히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자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주유비 관련한 의혹 같은 거 이런 예. 거는 요즘도 이런 일을 과연 하나라는 의문이 좀 들 정도인데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장관 되시겠다는 분이 네. 어떻게 보면 저렇게 좀 약간 조잡한 사건에 좀 연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두 부처는 대통령이 한번 임명을 했었는데 낙마를 한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또 철회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 두 분이 자진 사퇴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은 이제 인사청문회 어떤 형태로든 올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논란, 특히 이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런 그 의혹들이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대통령도 그 부담을 결국 안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조금 이제 그 부담이 좀 크다라고 좀 보는 네. 거죠.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어찌됐건 그 여야 의원들의 이제 검증 과정을 거쳐서 한 차례 정도는 거쳐야 뭐 임명 강행을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내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름 뭐가 될까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요. 자,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임시 명칭으로 쓰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당분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예전에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5개를 후보를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공모를 받아 5개 후보를 뽑았는데 그 후보들이 그렇게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오늘 대변인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아마 이제 마지막 후보로 올라온 5개 용어가 다 별로 그렇게 대통령실에서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5개를 뽑았으니까 이분들 원래 모집하면서 상금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상금은 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우수상은 뽑지 않았어요. 공모했으니까. 공모를 했으니까. 시상은 한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공모할 때 열심히 그거 기대하고 공모한 분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우수상은 뽑지 않고 이 이태원로 22가 요거를 우수상으로 뽑아서 우수상으로 시상을 하고요. 나머지 4개를 장려상, 국민의 집, 국민청사 이런 내용들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장려상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뭐 지금 보니까 뭐 여론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일반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태원로 22가 32.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기존의 대통령실의 이름을 쓰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과반 득표한 이름이 없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특징 있고 뭐 좋은 이름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종훈 평론가 보시기에 이제 5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름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미 정치부 기자들이 네. 지금 저 용산 대통령실을 용화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 이제 그 이름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청와대라는 용어를 활용해서 이제 용화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맞는 표현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용기화로 된 그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용산 대통령실 그냥 그대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용산 대통령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자들이 줄여서 용산대라고 쓸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용산대란 이름 자체가 저는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이 용산이고 예. 오래전부터 고려시대부터 이제 용산이라는 불렸던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군들도 여기를 드래곤 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살려서 쓰면 혼선도 적고. 오히려 용산대. 좀 그렇죠. 새로운 이름 그다음에 제안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영어로 뭐라고 표기할 겁니까? 예, 기존에는 해외에서 블루하우스라고 불렀잖아요. 우리 청와대를. 예, 근데 여기는 뭐라고 부를 겁니까? 차라리 그냥 하우스 오브 드래곤 힐스라고 하든가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용산 대통령실 너무 기니까 용산대. 그리고 이제 대자가 여기서는 클 대자인데 예. 보통 이제 청와대나 이제 청남대 예전에 우리가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이용한 곳에는 대자를 붙였기 네. 때문에 그 대자를 써서 그냥 용산대로 쓰면 네.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적절한 이름을 찾을 때까지는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께 질문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봉화마을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했었고요. 그리고 권양숙 여사와 1시간 반 정도 상당히 길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데 조명을 받은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행한 사람 때문에 야당 비판이 거센 상황이에요. 맞아요. 저는 방문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부인을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조언도 듣고 그건 좋은 시도고 행동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고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요. 다만 어쨌든 지금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식 역할을 하고 있고 공식 행사에 지금 가신 거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세금으로 지원받는 경호를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갔으면 가능한 한 사적 인연들은 함께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괜히 빌미가 돼요. 비판의 빌미가 되고 코마나 컨텐츠 예전에 근무했던 분들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들을 왜 거기에 같이 갑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보좌진과 경호원들 같이 가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들과 굳이 이곳을 같이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분들을 같이 가가지고 무슨 권양수 여사와 함께 예방하는 것도 아닌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식 일정들을 소화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식화해야 돼요. 이게 괜히 이런 사적인 인연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시되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좀 분리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추모의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좀 문제가 있고요. 특히 또 지금 지적하신 거 이외에 지금 또 다른 지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 논란이 되는 인물이 인수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인물이 인수위에서 활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분 하나뿐이겠는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벌써 논란으로 지금 이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런 곳 이제 방문할 때 누구와 함께 가느냐도 이게 다 의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상징성 있는 인물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련의 행보들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함께 가는지 부분도 잘 챙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두 분 의견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군납품 비리와 관련해 국방부의 직할부대인 정보본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격도 없는 업체가 수년간 군 정보 암호 모듈 정비 용역을 수주받았다는 의혹인데 3년간 계약한 금액만 무려 100억 원이 넘습니다. 강민기호 기자입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정보본부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연달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곳 모두 국방부 직할부대인데 군 용역 납품업체의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미자격 업체가 수년간 허위 서류를 넣어 군 정보 암호 모듈 장비의 정비 사업을 독점 수주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암호 장비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인사랑 다르고 정확하게 경계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 업체가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계약한 수주 금액은 무려 100억 원대. 관리하는 암호 모듈 장비 규모는 그대로인데 3년 새 계약 금액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군 정보를 암호화하는 모듈 장비를 고치려면 국가보안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기술 이전 협약서가 필요한데 이 업체는 협약서를 허위로 꾸미고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이 업체는 2018년 만들어지자마자 군 당국과 장비 보안 시범 사업을 진행했고 이듬해에는 독점 수의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군 내부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군다나 이 업체 대표 A씨는 과거 정부 출연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속 직원이었던 걸로 알려져 군 내부와의 유착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수보는 A씨가 군 내부 안보 관련자들과의 인연을 고리로
인맥을 동원해서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생물 박물관이 식중독 균주를 전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박물관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재발 방지와 함께 병원체 폐기를 약속했는데요. 인체에 해로운 고농도 병원체 실물을 사실상 방치해서 위험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전북 순창군 미생물 박물관입니다. 영어로 배양실이라고 쓰여 있는 곳에 다양한 실험 장비들이 비치돼 있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건 미생물이 배양된 실험용 접시 2개. 파란 글씨를 확대해 보니 각각 살모넬라균과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체험관이다 생각을 해서 제 아들한테 보여주려고 시험관도 만지고 안에 있는 그 살렛인가요? 그것도 만지고 이게 어떤 균인지 바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인데 왜 들어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행히 이 관람객의 몸에 별 이상은 없었지만 두 균 모두 식중독 등의 원인이 되는 감염성 미생물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에 따르면 두 균을 실험실에서 다룰 경우 반드시 실험복과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박물관은 경고 메시지나 잠금 장치 등 별다른 통제 없이 개관일인 지난 3일부터 약 열흘 동안 두 균을 전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오픈이 돼가지고 만지지 않았어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다 밀봉이 돼 있거든요. 균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이게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균을 제공한 건 바로 옆에 있는 순창군 장류연구소. 미생물 박물관 측은 전시할 미생물이 마땅치 않아 받아갔다며 명백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모넬라나 포도상 알균과 같은 위험한 병원체는 안전한 시설과 안전한 취급 기준에 따라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일반 시민이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유산균처럼 해가 없는 세균도 있는데 굳이 유해성이 확인된 균 실물을 가져다 둔 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는 겁니다. 순창군 측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하고 문제가 된 균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 백운규 전 장관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혐의만 놓고 보면 환경부 사건과 매우 유사한데 이 혐의에 대한 구속 여부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단 하나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백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13곳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산하기관 2곳에서는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돕거나 전임 기관장이 임명한 인사 발령에 대해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올해 1월 확정 판결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 사건과 얼개가 같습니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모았다면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범죄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 무엇보다 그 사표를 내도록 종용한 게 맞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직권남용 성립이 굉장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구속의 필요성이. 다만 전직 장관 신분이라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 등으로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나 지났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도 3년이 흐른 만큼 재판부가 구속수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5년이나 경과가 됐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굳이 구속할 필요가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온 다른 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느냐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변호사 단체는 최근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을 초유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대책 마련에도 나섰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의 만행에 법조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내 이번 사태를 초유의 테러로 규정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야만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변호사의 숙명을 강조하며 보복을 멈춰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변호사를 겨냥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엔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붙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을 속이고 상대방과 짜는 바람에 재판에서 진 것 같다고 의심한 겁니다. 그 이듬해엔 박영수 전 특검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건설업자에게서 흉기로 습격을 당했습니다. 당시 박 전 특검이 수임했던 사건의 상대방이 소송에 패소하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이딴 보복성 범죄를 더는 개인의 일탈 수준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게 법조계 입장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구 방화 나흘 만에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첫 회의에선 법률 종사자 보호와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에 대한 의견이 오간 거로 전해졌습니다. 고소 고발인이나 증인뿐만 아니라 재판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복 범죄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변협은 우선 피해 사례를 모아 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가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양측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소송이 아닌 조정이나 중재, 화해 절차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습니다. 이번 대구 방화는 소송과 무관한 제3자가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을 해결하려고 만든 사법제도가 갈등의 불씨가 돼 사적 보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무너진 사법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먼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밤사이 부산에서는 대학 기숙사와 상가에서 잇따라 불이 나면서 학생과 주민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는데 모두 방화로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이렇게 방화 사건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상가 건물 2층 복도. 70대 남성이 지나가는 게 CCTV에 포착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강기업 창고에 불이 난 게 창을 통해 보입니다. 불은 금방 크게 타오릅니다. 사라졌던 남성은 인화물질이 담긴 거로 보이는 통을 들고 다시 복도에 나타납니다. 통을 들고 2층을 빠져나간 이 70대 남성이 향한 곳은 같은 건물 지하 1층입니다. 잠시 뒤 지하 1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지하가 연기로 가득 차면서 소방관 진입이 어려워 완전 진화까지 4시간가량 걸렸는데 상가 위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70대 남성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지하 1층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기숙사 화장실에 재가 가득합니다. 이 대학 학생인 A씨가 불을 질렀다가 소화기로 직접 껐는데 기숙사생 전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기숙사에 보니까 917명인가 대피했다고 하더니 불났다고 하니까 물피는 문짝 상대 물피고 인기는 전혀 없고. 며칠 사이 부산에서는 50대가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방화나 방화 시도가 잇따랐습니다. 언제 내 주변에 불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시민들 사이에 퍼지는 상황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중국에서 살인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해충 붉은 불개미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남 광양항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어제와 오늘 광양항 서부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 불개미 50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역본부는 개미 발견 지점 주변 5m 내에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약제를 살포하는 등의 확산 방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붉은 불개미에 쏘이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가려움증 증세가 나타나며 심하면 어지러움증 등의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방역당국은 광양항에 붉은 불개미를 찾아내는 트랩 장치 2,000여 개를 설치하고 전국 주요 항만에 대해서도 외래 병해충 조사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네,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밤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 물류기지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고 협상 시작 2시간 40여 분 만에 안전운임제를 계속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내일부터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협상 가까스로 타결됐습니다만 8일간 이어진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의 유가 급등까지 계속되면서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수입 농수산물 가격이 더욱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데 황보혜경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냉동 참치나 새우류를 판매하는 수산물 가게입니다. 최근 유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운임 부담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수입 참치입니다. 반년 만에 참치 1kg 가격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까지 빚어지자 상인들은 난감한 처지입니다. 작게는 한 15%에서 30% 가까이 인상이 돼서 지금 판매하기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되고요. 한 10% 정도는 지금 물건이 아예 공급 자체가 안 돼서 물건을 진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플망고와 체리, 바나나 등 수입 과일로 가득했던 청과물 점포 매대는 곳곳이 비었습니다. 수급이 원활하게 안 되는 수입 과일값이 오르자 찾는 손님이 줄어 아예 꺼내놓지 않은 겁니다. 오렌지 같은 경우에 배를 타고 오니까 그 물류비가 너무 많이 올랐을 거예요. 비싸다고 하고 그러고서는 되돌아가고 그러니까 아예 꺼내놓지도 못하고 찾는 분만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소비자들의 지갑도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과일 사러 종종 오는데 한 2배 이상 비싸고 아주 겁나서 못 사 먹겠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물가 급등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상인과 소비자들의 한숨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기름값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스와 전기료까지 다음 달 동시에 인상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억눌렀던 공공요금마저 오르면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6%대 소비자 물가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식당을 운영 중인 정춘근 씨는 코로나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전혀 올리지 않았던 음식값을 최근 1,000원씩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음식 재료값은 물론이고 가스와 전기 등 안 오르는 것이 없고 게다가 오른 것이 또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오르는데 저희들이 인내도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고객들한테 좀 안내 말씀 붙이고 1,000원 정도 올리는 걸로. 다음 달부터 영업 일반용과 가정에서 쓰는 민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가 메가줄당 0.67원 인상됩니다. 올해 5월과 7월, 10월 세 차례 나눠 민수용 원료비 정산 단가를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4월 가스요금은 기준 원료비가 평균 1.8% 인상된 바 있어서 4월과 5월에 이어 한 달 쉬고 또 인상되는 건데 10월 인상 시 올해 모두 4차례 인상되는 셈입니다.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 약 8조 원의 적자로 사상 최악의 적자에 늪에 빠진 한전은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만큼 이번 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전기요금은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가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동결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인상폭의 상한인 킬로와트 시당 3원 인상 등의 방안과 함께 한전의 적자 해소책과 물가 안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 가스와 전기요금의 동시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민생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하여튼 원칙적으로 보면 가격을 통제하는 게 제일 나쁜 방법이고 열등한 방법입니다. 저는 전기요금 역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눌렸던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 1998년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6%대의 소비자 물가 시대가 다가오는 양상이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부동산 세제, 공급 등의 추진 과제를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과제를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이송과 발사가 기상 상황으로 하루씩 연기됐습니다. 강풍으로 누리호 이송과 기립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윤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높이 47m, 무게 200톤의 누리호가 발사대 이송용 차량으로 옮겨 실려집니다. 발사체 조립동에서 이송 작업 준비를 마친 누리호. 오는 15일 우주를 향해 힘차게 비상할 예정이었지만 기상 상황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전날 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로 이동해 수직으로 세워지는 기립 작업을 거칩니다. 이후 탯줄이라는 의미를 가진 엄빌리칼 타워에 고정해 산화제와 연료를 공급받는데 높이 48m 구조물 위에서 작업할 때 강한 비바람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상됐던 날씨가 이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송 후 발사대 기립 후 각종 엄브리칼 케이블을 연결하고 점검하는 작업에 발사대에서 작업하는 인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누리호 이송과 기립 발사 당일까지 기상 상황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 풍속 초속 15m,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1m를 넘지 않아야 하고 낙뢰도 없어야 하며 고층풍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발사일은 하루 미뤄졌지만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할 거란 연구진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발사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사라는 것은 항상 직전까지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누리호 1차 발사 이후 약 8개월간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연구진들은 발사 직전까지 한치의 오차도 줄이기 위해 점검에 점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발사대가 있는 이곳 나루우주센터에는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고 간간히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발사 당일까지는 날씨가 점차 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두의 염원을 담은 누리호가 힘찬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발사하기에 더 좋은 날씨를 택해서 누리호 발사 하루 연기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술적인 문제도 보고되고 있지 않아서 성공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초 15일에서 16일로 발사가 하루 연기된 누리호. 발사 일정 연기의 핵심은 강한 바람 등 날씨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누리호를 이송하고 기립할 때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발사 일정은 늦춰졌지만 누리호 자체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루를 연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발사체 기체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나 우주센터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D-1 때 이송할 때의 기상이 문제가 될 거로 예상이 돼서 연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외부 변수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 위성 모사체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발사체 연구진이 가장 우려했던 1단의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 하나처럼 이용하는 클러스터링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3단 조기 종료의 원인인 산화제 탱크 누설 문제는 설계 변경과 보완, 지상 테스트를 거쳐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뭐 몇 점 몇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많은 부분들이 뭐 정상적으로 동작한 바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보완을 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당일 오전 기상과 우주 환경 등을 분석한 뒤 오후에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 등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우 특파원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상황입니다. North Korea has now finished the preparation for another nuclear test, and I think only political decision has to be made. 그런 만큼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주요 논의 사안이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경로를 전환할 때까지 압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 등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gain, in very close coordination with others, notably with the ROK and with Japan, and we are prepared to make both short and longer-term adjustments to our military posture as appropriate. 다만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다며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도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 외교 해결이 우선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 등 도발은 더 많은 억지력과 제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ecause it deals with Korean security, peace and stability, and also including the timely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when necessary. 그러면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러시아의 집중 포격을 받은 키우의 외곽 도시 브로단카는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파괴된 전차가 남아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키우에서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키우의 북서쪽 외곽 도시 보로잔카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두 개의 건물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중간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지금 이런 모습이 됐다고 합니다. 무너지지 않은 건물에는 집기들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의 보금자리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Мій однокласник загинув з сім'єю. Він в Києві працював в гімназії. Приїхав забирати сім'ю. 지금 이 도시에는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버리고 간 파괴된 전차들이 이렇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은 불에 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승리와 항전의 상징으로 일부러 남겨둔 거라고 합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전차에선 매캐한 탄약과 기름 냄새가 여전히 진동하고 있어서 최근까지도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А що я думаю? Нічого хорошого. Очень плохо. Очень даже плохо. Вони таке творили тут, що взагалі. 보르잔카의 중심가에 세워져 있는 이 동상은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시인 타라스 셰브첸코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도 러시아가 남긴 총알 자국이 여러 군데에 남아서 끔찍한 모습입니다.
당시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이곳 보르잔카의 주민 2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이우 보르잔카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고 곳곳에 비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예년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내일도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 이후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서울 낮 기온이 24도로 수도권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고 대구 26도 등 다른 지역은 오늘보다 높아지지만 계속해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산간에 10에서 40mm, 다른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오겠고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영서 남부와 충청, 남부 내륙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우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6도, 광주 18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5도, 광주 25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누리호 이송이, 모레는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일 나로 우주센터는 하늘만 흐린 가운데 오늘보다 바람이 약해지겠습니다. 모레는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 바람도 많이 강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